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유수익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요, 예전에 한 7년 전에 제가 이제 석사 논문으로 냈던 내용을 몇 년 전에 이제 책으로 같이 이제 발간하면서 한 챕터로 냈는데요. 정말 오래전의 얘기를 다시 꺼내보느라 저도 잠시 잊고 있었던, 지금은 이제 박사를 졸업한 지도 이제 좀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얘기를 다시금 꺼내보느라, 연도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해화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시죠? 네, 그 대학로로 되게 많이 유명한 그 공연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 대학로로 유명한 그 해화동 일대에 관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제가 그 공부를 한 내용은 이 해화동 일대에 대한 지역사, 도시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거기서 옛날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보고 이제 외국인이 살았던 동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거에서 어떻게 지금 과거와 현재가 연결될 수 있었나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내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아시겠지만, 화면이 여긴 조금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 내용은 뭐냐면, 그냥 서울이 점점 커졌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어쨌든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수도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수도로 자리매김해 오면서, 원래는 한양도성하고 그 주변, 성저심리라고 하죠. 그 주변의 공간이 조선시대의 한양이었다면, 이제 거기서 이름도 이제 경성으로 잠깐 일제강점기 때 바뀌었고, 이제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63년 이후부터는 지금의 서울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완전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 모양의 서울이 되었죠. 그전에는 뭐 요 정도였고, 뭐 요렇게 됐고, 뭐 여기 요만큼 됐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그 변화를 잠깐 그려본 거였고요. 조선시대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한양이라는 그 도시 공간은 원래는 여기 요렇게 산이 4개의 산이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를 주축으로 해서 성벽을, 한양도성이라는 성벽을 쌓죠. 그런 다음에 여기로부터 이제 이 바깥 심리에 해당하는 성저 심리까지 그 구역을 한양이라고, 한성부라고 하는 그 행정구역으로 정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요 도성 안을 메인으로 해서 이 안에다 궁궐도 짓고 종묘 사직도 짓고, 여기 가운데 이제 종로, 그 도로도 구성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한양에 대한 그 조선시대 그 한양에 대한 도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성저심리 부분을 좀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여기 한양도성 가운데 두고 요 바깥의 부분, 이게 성으로부터 심리에 해당하는 요 구역을 한성부라는 행정구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볼 해화동 일대의 지도를 보면요, 이거는 그냥 네이버 지도 캡처한 지도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 해화동이 요쯤이거든요. 요쪽이 해화동인데, 여기 이제 뭐 법정동으로 따지면 명륜동, 동숭동, 영건동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행정동으로 따지면 요것도 뭐 이렇게 붙어져 있고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제가 보려는 공간이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도성 안에서 본다면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해화문이 있고 해화문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쪽에 원래 그 서울대학교가 이쪽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 서울대병원 있고 창경궁, 종묘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이제 내용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24년에 동아일보에 있었던 신문 기사에 그 캡처를 한 건데요. 제가 여기서 보고 놀랐던 게 여기 사진에 풍차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해화동 풍차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 거고 그 옆에 이제 그림 사진으로 풍차 사진을 딱 내건 그 기사예요. 근데 여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긴 할 텐데 맨 첫 번째 문장만 보면 동소문 안 해화동에 덕국 사람들 사는 데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동소문이라 함은 해화문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덕국 사람은 옛날에 그 독일을 한자어로 썼을 때 덕국이라고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화동에 독일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이런 풍차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지금은 없지? 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인트로였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그 해화동 일대의 조선시대 지도인데요. 이게 지금 1861년에 제작된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동부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해화문 일대, 해화동 일대 지역을 확대해 보면 여기 해화문이 있고 요렇게 길을 따라서 오는데 여기 길이 지금은 잘 보이시지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 내가가 흐르는 그 내천이 흐르는 물길이었어요. 물길. 그래서 흥덕동천이라고 하는 물길이 흐르는 곳이었고 지금은 대학로라는 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메인 도로는 해화문을 지나서 종로로 내려갈 때 일로 안 가고 대학로로 안 가고 요렇게 창경궁 있는 데로 요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당시에는 이현대로라고 불렀어요. 대로, 말 그대로 메인인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의 내용을 이제 볼 건데요. 여기서 좀 주요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를 볼게요. 제가 본 주요 시설은 여기 해화문 하나랑 그리고 이쪽에 성균관, 그 성균관대 안에 그 성균관 있는 거 아시죠? 성균관하고 그리고 여기는 경모궁이라고 하는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라는 거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이제 해화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해화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소문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한양 도성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대문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소문을 4개씩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동쪽에 있는 소문이라고 해서 요 해화문이 동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소문인데 대문의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혹시 북악산 등산해 보신 분 계세요? 오, 거기 등산하다 사실 조금 저는 좀 힘들었는데 거기 등산하다 보면 그 숙정문이라고 문이 나와요. 그쵸? 문이 있긴 있는데 그게 원래는 그 북쪽에 난 대문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를 넘어가려면 산을 타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원래는 사실상 이 대문의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보다는 그냥 앞문 형태, 뭐 미신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비상시에 쓰는 그런 문의 역할로 그냥 만들어둔 거였고, 사실상은 이 해화문을 통해서 길이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만약에 숙정문으로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로 넘어가는 길이나 여기로 넘어가는 길이나 어차피 매 한 가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숙정문은 대문이지만 대문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 역할은 해화문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옛날에는 이런 사진이 없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모습은 사실 좀 알 수가 없는데, 그나마 좀 오래된 거 1902년에 찍은 해화문 안의 그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집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요렇게 그 집들이 있기는 한데, 원래는 이 지역에 그 집이나 뭐 상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해화문이 대문의 역할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옛날에 한양도성 안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이제 뭐 야채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대문 근처로는 이제 그러면 뭐 시장이 형성이 되거나 사람이 많고 물자가 많으니까. 근데 이 주변만큼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좀 지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까 제가 한양도성 보여드렸을 때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지대가 낙산공원 아시죠? 지대가 약간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대병원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거기도 언덕이란 말이죠. 근데 원래 거기가 마두산이라고 하는 산이었대요. 근데 사실 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뭐 언덕 정도의 수준의 그런 높이였는데, 어쨌든 여기 위에 사람들이 그 집을 지으면, 당시에는 경복궁이 이제 불타고 창덕궁이 메인이었잖아요. 메인 궁이었잖아요.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이 이렇게 내려다 보인다는 이유에서 이쪽 일대는 민가를 주기적으로 좀 철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동부 지역 쪽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해화문은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대문이라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유일하게 조금 미개발 지역이었던 곳이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균관을 볼 건데요. 이게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들이 나중에 하나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볼 성균관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성균관이 유학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니까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고, 그리고 성균관 유생들 말고 성균관에서 일을 하는 노비가 있는데요. 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반인들, 성균관에서 일하는 노비인 반인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반인들 같은 경우는 성균관 안에서 여러 가지의 뒤치당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도 성균관이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 주변으로 다 이제 거주를 해서 거기를 반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부 지역은 좀 사람들이 살지 않는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있었던 마을은 이 성균관 주변 반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반인들을 약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반인들은 원래 자기 이제 아버지 때부터 이제 이 업을 물려받아서 계속 이제 후손들 대대손손 성균관 노비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균관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물론 공부도 하지만 그 뭐 공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사도 지내는데요. 제사를 지낼 때 좋은 소고기를 제사상에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당시에 조선시대는 우금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소를 막 함부로 이제 도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사를 올릴 때 필요한 고기를 이 사람들이 구해야 되니까 유일하게 이 반인들한테만 너네 제사 지낼 때 한번 소 이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라고 해서 이 반인들은 약간의 특권처럼 소를 도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상에 좋은 고기를 올리죠. 좋은 고기를 올리고 나서 소고기는 사실 좋은 고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먹을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반인들은 부속고기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현방이라고 하는 그 고기를 판매하는 상점을 열어요. 근데 이 현방은 유추해보면 아시겠지만 소를 도살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반인들만 있었죠. 그러면 이 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도 유일하게 반인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던 그런 특권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 유생과 반인과의 이 관계 속에서 볼 때, 반인은 성균관 유생들에게 성균관에 대한 어떤 뒤치정리를 다 해주고, 성균관 노비니까 그런 일을 다 해주고, 대신에 성균관 유생은 이 반인들한테 현방 운영을 계속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유지시켜줘요. 왜냐면 이 반인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돈을 계속 축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뭐 성균관 재정이 좀 어려울 때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생들도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성균관 유생은 반인들의 그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게 계속 뭐 어떻게 해주고, 그러니까 관직에 나가서도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리고 그 반인들은 계속 이제 후원을 하는 식으로 유지가 되고, 가끔 가다 뭐 나라에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현방에서 거두는 그 세금을 뭐 면제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반인들이 사는 반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반촌에서는 사실 되게 좀 다양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성균관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유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반촌에서 숙식을 할 수 있게 약간 그런 숙식업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뭐 과거 시험을 치러 지방에서 올라온 유생들이 잠깐 이제 뭐 며칠 이제 묵는 그런 여관 같은 그런 느낌의 업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균관 내에서는 그 유교에 관한 공부 외에는 사실상 거의 이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취미활동 같은 거, 바둑두기 이런 것들은 반촌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어요. 성균관 안에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천주교 모임이 그 반촌 내에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승훈이라든지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몇 명 모아가지고 천주교 모임을 이제 반촌에서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성균관 안에서는 옛날에는 그 천주교가 서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금기시 하던 학문이었는데, 성균관 내에서는 당연히 공부를 못 하겠죠. 끄집어 내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균관 안에서 못 하니까 반촌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반촌이 되게 좀 약간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그 국가에서 반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균관과 거의 동일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범인이 막 도망을 가다가 반촌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범인을 잡는 사람이 반촌 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 반촌은 성균관의 행랑이다 라고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거기 들어가서 범인을 잡은 사례도 있대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범인 잡은 사람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성균관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균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범인을 잡아오느냐. 거기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다. 감히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천주교 모임을 하더라도 국가가 법에 의해서 뭔가 이제 타겟이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사실상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천주교 모임이 그 반촌에 있는 김석태라는 사람, 아마도 반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김석태라는 사람 집에서 그 천주교 모임이, 성균관 유생들의 천주교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따가 걸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핑계를 댔냐면, 우리 좀 글짓기 하는 모임을 가져보려고 해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반촌으로 나가가지고 천주교 모임을 비밀스럽게 했는데, 약간 이상하게 여기던 또 다른 그 성균관 유생이, 아니 글짓기 한다고 하는데 글솜씨가 왜 이래? 하면서 이제 막 따지고 보니까 천주교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걸려서 더 이상은 못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천주교 모임이 반촌의 그런 특성과 관련해서, 공간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있었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반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인들이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벌겠죠. 벌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대신 시키는 그런 일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이제 물건 판매하는 것만, 그러니까 그 소부속고기 판매하는 것만 집중을 하고, 성균관 노비로서의 어떤 성균관 일 같은 것들은 내가 고용한 사람한테 시키거나, 혹은 소를 죽이는 그 행위, 그 자체는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돈을 준다라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다른 사람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점점 이 반촌으로 모여드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촌이 이거는 사실 좀 추정인데요. 성균관 주변에 요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점점 커져서, 이거를 추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박석고개라고 해화문에서 그 창경궁 쪽으로 이렇게 갈 때, 지금의 창경궁로로 이렇게 갈 때 여기 한번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박석고개라고 불렀대요. 근데 그 성균관 그 반촌의 그 끝자락 경계가 박석고개 언저리쯤에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 이 응란교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그 대학로가 원래 그 흥덕동천이라고 물길이었다 했잖아요. 거기 그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다리를 포함하는 범위였다라고 해서 대략 한 이쯤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점점 범위가 커져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반촌이. 그래서 반촌이라는 그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천주교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부분 경모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모궁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당인데요. 정조가 자기가 이제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경모궁으로 사당을 이제 승격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주변이 너무 휑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에는 민가가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게 사당이 너무 휑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경무궁 주변에 나무도 좀 심고 좀 정비도 좀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모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른 곳에 사는 백성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모민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냥 딱히 뭐 용어는 없는데요. 그냥 모민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모민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 경모궁 모민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성균관 반인들처럼 이 사람들도 반인들은 성균관에 대한 일을 하고 잡일을 하고, 이 사람들은 경모궁에 대한 잡일을 하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으로 이제 모민을 데려와서 이 경모궁 주변으로 기와집을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들어와 살게 하는데요. 근데 정조는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객 주인권이라는 거를 대신 제공해주는 그 뭐랄까 혜택을 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조가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원래 살던 마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여객 주인권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는 대신 이제 이 경모궁 모민은 경모궁에 대한 잡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건데요. 이 여객 주인권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간 유통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유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표를 약간 해봤는데,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오는 동안 여러 가지 루트의 유통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통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렇게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여객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해화문으로 아까 제가 여러 가지의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대문이니까. 해화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메인 도로인 종로로 이렇게 갈 때 중간에 그 창경궁을 이렇게 지나잖아요. 창경궁로. 아까 말씀드린 이현대로. 그러면 그 중간에 경무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지도. 그럼 거기서 이제 그 경무궁 주변에 모민들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중간 유통자로서 그 물건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그 또 다른 소상인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 마진, 유통 마진을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객주인은 이 모민에게만 해당됐던 건 절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도 이 여객주인이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조는 모민에게 그 권한을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지도, 요거를 또 보시면 해화문에서 요렇게 이쪽은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도로를 요렇게 가다 보면 경모궁 주변에 모민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중간에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조선의 3대 시장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남대문하고 종로 여기 유기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현시장이라고 하는 그 3대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조선 후기에. 사실 그 이현시장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생겨났고 언제 어떻게 없어졌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정, 가설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요인들, 뭐 여기 성균관에서 일하던 그 반인들도 어쨌든 상인 계층의 일부였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 그 중간 유통자였던 모민들하고 이제 이렇게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현대로라고 하는 이 도로 언저리에 이현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지도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언저리쯤에 이현시장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기능, 뭐 상인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특수한 그런 특수성을 가진 마을이었던 반촌이 있었고 하는 그런 느낌의 동부지역이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사실 역사 기록은 이 그냥 일반 평민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몰라요. 그냥 추정할 수 있을 뿐인데요. 한 가지 제가 확인했던 사실은 뭐였냐면 이게 옛날에 해화공립보통학교, 지금의 해화초등학교, 전신이죠. 그 학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학교가 1909년에 순교의숙이라는 학교로 이제 개교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이게 해화공립보통학교가 되고 해화초등학교가 되는 건데요. 그 순교의숙을 왜 개교를 했느냐 할 때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역 유지들이 자신들이 그 쇠고기 판매한 그 돈을 조금씩 십시일반 해가지고 뭐 설렁탕이 예를 들어 뭐 10전이면 그 중에 5전 정도는 학교 세울 수 있는 그 돈으로 기부하고 뭐 쇠고기 판매해서 얼마의 얼마 부분은 또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쇠고기 판매상이었던 지역 유지들이 이 학교를 세웠다라고 이 기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그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만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반촌에 살던 사람들이 이 학교를 짓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살고 있지 않았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경모궁 모민의 경우에는 사실 알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추정할 수 있는 건 다른 지역에도 여객주인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여객주인권이 점점 어떻게 보면 특권이기 때문에 이게 그 권한을 사고 파는 그 행위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생겨났대요. 그래서 이 여객주인권의 그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를 그러니까 확인하신 그 기록을 하신 이제 연구자분이 계신데 그 가격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를 이제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던가 아니면 그거를 계속 가지고 내가 계속 상인으로 남던가 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있을 뿐이고 아무튼 뭐 이분들에 대한 이제 그 뒷얘기는 사실은 좀 알 수가 없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 그렇고 이제 시기를 좀 넘어가서 조선시대에서 이제 일제강점기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 왼쪽에 있는 지도는 1907년 지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1936년 지도예요. 1907년 지도를 보면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표시한 게 뭐냐면 주요 시설들이 뭐가 있었는지 크게 뭐가 있었는지를 표시한 건데 조선시대와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똑같이 여기 해화문 있고 성균관 있고 여기 경모궁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크게 큰 부지로 이제 들어선 시설들이 딱히 없었는데요. 이제 36년에 보면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큼직큼직한 부지로 뭔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화문이 없어졌어요. 여기 지워진 거거든요. 지웠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이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수도원은 어떻게 된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독일 수도원은 그 독일 사람들이 살던 수도원은 지금의 해화동 성당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을 붙여봤는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영상을 하나 보는 걸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돌파는 혼자 떨어진 노래. 아, 이제 진짜 혼자.
네, 잠깐 짤막한 영상이지만 요 내용을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여기 해화문 안이라고 한 그 사진하고 해화문 밖이라고 한 사진, 이게 그 베버 신부가 아까 영상에 나온 그 베버 신부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 사진들도 그 베네딕토 회라고 그 베버 신부가 이제 소속돼 있었던 베네딕토 회에서 제공을 한 사진들인데요. 이 사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얼마 전에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진들 다 이제 기증 받아가지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잠깐 봐볼까요? 딱 이게 화질이 되게 좋은데 그 원래 있었던 사진을 약간 보정을 해가지고 색 컬러 입히고 뭐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게 해화문이거든요. 해화문이 있고 여기 이렇게 성곽이 옆에 약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옆쪽으로 이렇게 가면 커다란 건물, 이게 그 수도원의 건물 중 하나이고요. 언덕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에 뭐 밭이며 뭐 초가집이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사실은 굉장히 넓었대요. 거의 지금 마로니에 공원 일부도 이 그 수도원의 부지였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화동 성당에 원래 있었던 이 독일 수도원 는 거의 한 3만 평 정도 되는 그 부지에 독일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그 1909년에 이 베네딕토 회에 직업학교랑 사범학교를 설립하면 좋겠다라는 또 다른 그 천주교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제 몇몇 신부를 이제 그때 파견을 했는데요. 베버 신부는 그때 온 건 아니고 나중에 왔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게 됐고 1909년에 이제 그 수도원을 설립을 할 부지를 이제 물색을 하는데 여기서 약간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베네딕토 회는 본인들의 그 그리스도교적인 사상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수도원을 원래 설립을 했대요. 그래서 요 기사를 잠깐 읽어보면 동소문 안 해화동에 덕국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기숙사가 있고 나물밭이 있고 가지각색의 것이 다 있고 교당까지 있습니다. 덕국 사람의 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했던 그 수도원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넣었던 거죠. 그러려면 굉장히 넓은 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소를 막 물색을 하다가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왜 이곳으로 왔는지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몇몇 연구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해화동 그 반촌에서 있었던 천주교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전부터 천주교 모임이 있어 왔던 이 지역의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천주교 모임이 있었으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부 주민들도 그 천주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계속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으로 그나마 좀 천주교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역사성이 있는 곳을 선택했다라는 게 하나의 그
가설,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지가 필요했는데, 매우 큰 부지가 필요했는데, 당시에는 이만큼의 미개발된, 저개발된 그런 지역을 찾는 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지역은 그나마 인가가 좀 많이 다른 데보다는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땅을 또 어디서 이렇게 제공받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기에 이제 이 독일 수도원 이름이 백동 수도원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백동 수도원. 그 백동이 뭐냐면, 원래 조선시대 그 해화동이 아니고, 이름이 해화동이 아니고, 상백동, 하백동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백동을 따서 백동 수도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수도원을 짓게 됐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대요. 승려가 300명, 학생이 1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뢰받았던 그 사범학교도 짓고, 숭신학교라고 해서 짓고, 그리고 그 직업학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숭공학교라는 것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건물이 뭐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요것도 보시면 여기 이제 해화문이 있고, 요 옆에 이제 낙산 따라서 낙산 아래에 이만큼의 수도원 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진을 보고. 그리고 사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언덕에 이렇게 큰 서양식의 건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관심 가져서 눈여겨 딱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숭공학교 이렇게 있고, 이 사진들도 다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한 걸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아까 그 베버 신부가 어떤 영상을 하나 담아갔다고 했잖아요, 필름에. 그거는 이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치면 그 풀 버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일부 서울에 대한 내용, 영상도 담겨져 있고, 금강산도 담겨져 있고, 되게 전국 각지 여러 곳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한 1시간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이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강론대인데요. 명동 성당에 있었던 강론대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직업학교에 있었던 그 학생들이 이 강론대를 만들어서 명동 성당 안에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좀 분해돼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실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다 이제 아까 베네딕토에서 제공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얼만큼 그 주민들에게 영향을 줬을까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유추를 하자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언덕에 서양식의 건물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큰 부지에 있었고, 그리고 신문을 봤을 때 그런 어마무시하게 큰 풍차도 있었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었다면 관심을 가질 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버 신부도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최초 양봉책 중에 하나를 같이 이때 집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조선어하고 독일어 그 사전,
편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주민들하고의 그런 교류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지만 뭐 정확하게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이런 영향을 좀 주고받았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도원은 1927년에 이전을 해요. 북쪽에 있는 덕원으로. 그래서 왜 이전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조금 유추해보는, 이것도 역시나 이제 정확하진 않고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지역이 변화했길래 독일 수도원이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됐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독일 수도원이 생기는 그 시기에 공업학교가 같이 생기는데요. 이 공업학교는 원래 1904년에 이제 좀 기술도 좀 가르치고 하는 그런 학교를 좀 세워보자 해가지고 농상공학교라는 농업, 상업, 공업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농상공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나눈 거예요. 상업은 상업학교, 농업은 농림학교, 그리고 공업은 이 공업학교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나눈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1909년에 지금의 그 방송통신대학교에 가보시면 건물 하나가 옛날 건물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요거 제가 사진 찍은 거 요거가 하나 남아있어요. 얘가 이제 그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어떤 건물이었는지 뭐 본관이었는지 아니면 뭐 시험소 건물이었는지 뭐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요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역사관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공업학교가 생기는데요. 이 지역에 이제 생기게 된 이유는 역시나 이 학교를 설립을 하려면 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개발이 좀 덜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설립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권중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 여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땅 5,000평인가 10,000평인가를 기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땅 합해가지고 이제 되게 큰 부지에 이 학교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말 그대로 공업학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거의 농사가 거의 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건축, 뭐 염색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로서 이제 이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1912년에 관립학교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총독부가 12년에 중앙시험소라는 걸 설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교육을 담당했던 학교고, 이 옆에 실험을 할 수 있는 중앙시험소라는 거를 하나 더 옆에 1912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실험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는데, 사실 그 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얘가 있고 일본 본토에도 몇몇 개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총독부나 뭐 일본 재정을 확인을 해보면 다른 본토에 있었던 그 시험소 못지않게 이 중앙시험소에도 재정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거의 동급으로 이제 많이 역할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이제 이 학교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입학하려고 모였던 사람이 뭐 첫 해에는 2,000명 정도 모일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1회 입학식 때 그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같이 이제 그 입학식 그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총독부에서 좀 주력하고 있었던 그 기관 중 하나가 이 동부 지역에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경성부 관립학교, 경성관립공업학교
로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상업관립학교도 있고 공업관립학교 있는데 얘가 이제 그 관립학교로서 계속 쭉 이어져서 서울공고 아세요? 서울공고? 서울공업고등학교의 그 전신이 이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학교가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맞은편에 지금의 서울대병원 자리에 이름은 바뀌었어요. 그 대한의원에서 이제 총독부 의원으로 바뀌었고 서울대병원으로 바뀌었는데, 대한의원이 1908년에 이쪽으로 이전을 해 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경모궁 기억하시죠? 경모궁이 여기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경모궁의 원래 역할은 사당이었어요. 그쵸? 사당은 되게 한적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풍경이 너무 좋고 쉼이 저절로 되는 그런, 사실은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으로서 너무 부지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국유지니까 여기를 용도 변경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쉬웠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대한의원을 이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 1910년 일제강점기 되면서 총독부 의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쭉 이제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이 병원이 근데 사실 그때 되게 좀 비싼 병원이었대요. 그래서 진료비의 일부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진료비에 이제 그런 부담이 다 이제 가중이 돼서 좀 비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귀족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병실에 가고 싶어서 일부러 이제 이 병원을 찾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되게 좀 비싼 그런 병원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 앞에 그 전차 정거장이 생기기도 할 정도로 요 앞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앵커 시설로서의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쭉쭉쭉 이어져가지고, 그 여기도 건물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제가 사진 찍은 거 여기 있는데, 여기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전시관처럼 그 역사를 이제 설명해 놓은 그 전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여기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조금 올라가는 게 마두산이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핵심이 됐던 경성제국대학이 들어서는데요. 원래 이 경성제국대학은 청량리에 그 미주 아파트 혹시 아세요? 청량리역에? 네, 그 상가 있는 부근이라고 하던데, 거기쯤에 원래 경성제국대학 건물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14년, 15년, 16년 이쯤에 철거를 시켜버렸는데, 원래 경성제국대학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이제 1학년 애들, 예과라고 해가지고 초창기 이제 입학한 애들이 거기서 이제 배우고 본캠으로 오는 게 이제 이 동숭동 쪽에 있는 경성제국대학으로 오는 건데요. 거기를 이제 여기 제국대학이 들어서면서 제국대학은 말 그대로 조선에서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학교고,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도 몇 개 없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고, 되게 좀 뭐랄까, 일본에서도 엄청 이렇게 주력하는 그런 학교였는데요. 그게 이제 동숭동, 명릉동 그 해화동 쪽에 여기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과 캠퍼스, 청량리에 있는 예과 캠퍼스를 먼저 만들긴 해요. 23년에. 근데 청량리는 그때 당시에 도성 밖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저렴하게, 엄청 저렴하게 큰 부지를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염두를 하고 이제 본과 캠퍼스를 어디다가 이제 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데 그만큼의 가격에 그만큼의 땅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그나마 좀 민가가 좀 덜 했던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가가 좀 적다라고 하면 재개발할 때 왜 그 토지 보상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컨택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적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빨리 많이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민가가 좀 저렴했던 적었던 적었던 이곳에 그 제국대학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가 25년 즈음에 이제 여기로 하겠다고 결정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좀 저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땅값이 좀 저렴했대요. 도성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나마 좀 구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대학로에서 요 마로니에 공원 쪽하고 요 옆에 서울대병원 쪽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요렇게 양쪽으로 해서 여기 길 요렇게 있고 양쪽으로 요렇게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들어선 게 본격적으로 들어선 거는 25년부터 이제 그 여기를 하겠다, 여기 부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고 이제 막 짓기 시작해서 27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경성제국대학이 들어선다라는 그 말이 나오면서 이 지역에 이제 막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병원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교통 수요라든지 뭐 좀 도로가 좀 편리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경성제국대학이 들어서면 교직원 뭐 학생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그 주변에 마련이 되기 때문에 뭐 물론 기숙사나 관사가 있었겠지만 그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역 곳곳에 어딘가에 이제 들어가 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변화가 점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26년 기사인데요. 26년 기사인데요. 빨간색 글씨를 한번 봐보면 학교와 기타 여러 기관이 있어 학교촌을 이룬 형편으로 2000여 호에 10,000명이나 살고 통학하는 학생만 하더라도 2000여 명 이상에 이르러서 어디로 보던지 손색이 없는 신시가를 이루었다. 근데 교통기관과 기타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관계상 준비되지 못한 점이 너무 많아서 주민의 불편이 적지 않을 뿐더러 장래 그 이상 발전하는데 장애가 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좀 발전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제 청원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경성제국은 뭐 아직 오픈되지 않더라도 그 공업학교도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뭐 의학 전문학교도 있고 그 위에 경학원이라고 해가지고 또 있고 되게 많은 학교들이 있었어요. 자그맣게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제국대학까지 들어서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청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로도 건설하고 요게 이제 그 도로 뚫겠다, 도로 정비 사업을 계획한 계획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해화문이고요. 원래 길이 요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직선으로 빡빡 해놨죠. 이게 이제 대학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를 뚫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중앙시험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시험소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총독부의 기관 중 하나이고, 이쪽에는 이제 총독부 병원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도로를, 직선화된 도로를 계획을 했던 거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사실 계획은 되게 많은 노선이 있었는데요. 돈이 그만큼 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런 그 도시개발 쪽에서 이제 계획을 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돈이 없어서 예산의 문제로, 경비 부족 문제로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그 중에 사실 가장 급한 것들은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32년에 했던 것 중 하나가 여기 이제 이 해화문은 여기 있는데, 여기 요렇게 직선화도로 만들고 여기 가운데 길 뚫고 하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로축에 해당하는 도로가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가로로 연결되는 도로는 그래도 좀 있어요. 이렇게 메인이 되는 도로가 있는데, 세로축은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축을 이렇게 뚫어서 당시에 그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요 남산 아래 요 명동 요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여기가 얘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좀 뚫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고, 실제로 좀 빨리 우선적으로 도로 건설이 이루어진 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가 이때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해화문이 철거가 되는데요. 도로를 뚫으면서 그 성벽을 많이 훼손된 거는 일제 시기에 해화문뿐만 아니라 뭐 남대문 옆에 성벽도 다 헐고, 동대문도 사실은 운동장 만들면서 이제 헐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해화문 역시나 좀 교외로 나갈 수 있는 그 좀 도로를 확장하는 그 과정에서 해화문이 철거가 됐고, 그리고 지금 해화문이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위치가 아니에요. 그 위치가 아니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그 버스 중앙차로로 이렇게 쭉 가면 길이 있거든요. 거기 길 도로 어딘가에 이제 해화문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옆쪽으로 가야 이제 해화문이 지금 복원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위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은 제국대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요인이 돼서 이 지역이 엄청 많이 변화가 일어나요.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발이 이루어졌다라는 근거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필지 분할. 이 필지라 하면 뭐 그 하나의 필지 안에 뭐 1번지 이렇게 돼 있는 그 번지를 얘기하는 건데, 필지가 굉장히 많이 쪼개졌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여러 사람이 여기 들어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 집을 생각해 볼 때, 옛날 전통 한옥을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큰 집에 몇몇 안 살잖아요. 그 공간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몇 명 안 살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랑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방을 그 하나의 필지 큰 거를 여러 개를 쪼개서 그 필지 하나마다 집을 만들면 크기는 작겠지만 여러 세대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의 근거로 보는 것 중 하나가 필지 분할이 얼만큼 이루어졌냐라는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필지 변화량을 봤을 때 17년하고 27년. 아까 제가 그 경성제대가 25년에 이제 빛 부지 선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변화량을 봤을 때 크게는 6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숭 1동, 2동, 3동, 4동은 어디냐면 명륜 1가, 명륜 2가, 명륜 3가, 명륜 4가 거든요. 옛날 그 행정동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필지 분할이 이루어졌고 주택지가 개발이 됐는데,
또 하나의 근거는 이제 밭 용도에서 대지 용도로 얼만큼 변했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밭이었던 땅이 대지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대지의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66%인데 93%까지 올라갔다. 50%인데 94%까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봐서 이 지역에 이 주택지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야, 산림, 이때는 국유지 산림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 국유지로 되어 있었던 그 산림을 좀 매각해달라, 우리 좀 개발하게 매각 좀 해달라 하는 청원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청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산인데요. 학교 근처에 주택지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임야 좀 풀어주십시오. 개발하겠습니다. 하는 거였고, 상인들의 거주 목적의 가옥을 만들겠습니다. 기숙사를 만들겠습니다. 운동장 이런 거, 학생관 이런 것들 만들고 싶습니다. 공장, 학원 만들게요. 운동장 만들게요. 도서관 만들게요. 교당 만들게요. 주택지 만들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어찌 보면 마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굉장히 많은 청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주목했던 게 이 청원한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이름을 가지고 일본인하고 조선인하고 구분을 해봤는데 일본인도 꽤 그래도 있었어요. 조선인도 있었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지 개발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기사를 좀 몇 개 뽑아봤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정말 변했냐라는 거를 좀 보고 싶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동소문 안, 해화문 안에 숭 2동, 숭 4동 방면에 집이 많이 들어선다. 중앙지의 주택이 굉장히 많이 조밀해졌다. 여러 학교가 들어서면서 완연한 학교촌을 이루게 되자 인가도 자연히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 같은 해화문 안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성벽을 하나 넘어서 성북동, 그러니까 해화문 너머로 성북동까지 나가는 사람도 자연 많게 되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성북동과 해화동엔 짓는 게 다 집이다. 작년 가을만 해도 보성고등 보통학교, 그 지금 한성고등학교인가 한성과고인가 있는 그 위쪽, 해화동 위쪽을 얘기한 건데, 그 버스 종점까지 해화 보통학교 외에는 별로 집이 없었다. 배추밭이 시퍼런 것을 보고 다녔는데 올 가을엔 양관, 조선집들이 제멋대로 섞여서 거의 공지가 없는 거리를 이루었다. 시뻘건 벽돌담을 쌓고 추녀 끝을 올려 쌓는다. 제목에 땀 흐르는 얼굴처럼 번질번질하고 끈적끈적해 보이는 기름칠들을 한다. 유리창도 있다. 여기서 요 하단에 있는 기사에서 양관은 서양식 집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시뻘건 벽돌담, 그리고 제목에 뭐 이렇게 번질번질하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그 조선 사람들이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유리창도 있고. 그게 바로 요 문화주택이라는 건데요. 이 문화주택은 지금도 몇 개씩 이렇게 간혹가다 남아있기는 해요. 군산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좀 고급식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주택을 만들었는데 서양식하고 일본식하고 짬뽕한 거 섞인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외관은 어떻게 보면 좀 양식, 서양식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일본식처럼 이렇게 해놓은 공간 구조를 해놓은 뭐 약간 이렇게 혼합한 그런 형태의 집인데요. 이거를 좀 주목할 이유는 뭐였냐면 이 문화주택 단지가 들어선
그 지역을 보면 대부분 도성 밖이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검정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문화주택 단지가 있었던 동네예요.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이 한양도성 공간이고요. 요 바깥에 보면 여기 이제 남산 일대에 많이 있고 용산 쪽에도 이렇게 있고 한데 유일하게 도성 안에 문화주택지가 들어선 곳이 여기 동숭동하고 해화동 쪽이에요. 유일하게. 근데 이거를 이제 지을 때 문화주택지로 가장 이상적인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좀 번잡하지 않은 곳, 중심지와 좀 멀어서 번잡하지 않지만 교통이 편리해서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상적인 주택 단지라고 해가지고 이 문화주택 단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동부 지역에도 이 문화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화주택 단지는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급 주택지로 꼽혔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양관, 요 번질번질하게 되어 있는 요 자재들, 벽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성북동, 해화동 쪽에 많이 들어서게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누가 살았길래 이런 집이 여기 들어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그 잡지글, 기사글을 찾아가지고 이 지역에 누가 살았는지를 좀 봤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업을 토대로 월급액이 얼마인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제가 좀 구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진하게 해놓은 게 그때 당시에 이 동네에, 이 동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직업이거든요. 대부분 좀 완전 상층은 아니더라도 여기가 진짜 최상층, 조선 총독 최상층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중상 정도는 되는 중상층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월 평균 그 급여액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문화주택이 들어서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은 일본인도 사실 굉장히 많이 살았고 조선인도 굉장히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혼재되어서 살았던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의 기존에 개발이 많이 된 이미 주택지가 많이 들어선 지역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뭐가 들어서고 뭐 큰 게 들어서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 뭐 직주 근접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거기에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뭐 경성제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공업전습소라든지 일본인들의 그런 왕래가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그곳에 들어가 살고 기존의 조선인들도 거기 살고 하다 보니까 다른데 예를 들면 뭐 개동, 가회동 이런 데는 조선인이 거의 99% 정도 되거든요. 그 토지 소유가. 근데 여기는 뭐 일본인이 뭐 20 몇 퍼, 30 몇 퍼, 조선인이 60% 이 정도 되는 완전히 뭐 반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약간의 좀 혼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제가 그 경매, 그 국유지 좀 매각해달라고 이렇게 청원했던 거기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일본인도 있었고 조선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 그 미개발 지역이었던 곳이 굉장히 많았고 국유지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산림들을 경매를 했어요. 그 경매를 해서 도로 정비하는데 좀 쓰려고 경비를. 근데 그때 나왔던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이제 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 경매를 붙일 예정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지역에 경매를 한다고 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관유지, 국유지가 이 지역에 굉장히 많아서 그때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와서 주택지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미개발, 저개발이었던 곳이
이제 점점 주택지 개발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도 투자 경매에 참석하고 조선인도 그 경매에 참석을 하는데, 조선인은 그 기사에서 말하길 조선인은 거주 목적으로 경매를 하려고 참여를 했고, 일본인은 투자 목적으로 경매를 하려고 참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인들이 여기에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집을 짓고 충분히 수요가 있으니까 뭔가 임대를 하던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문화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수도원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27년에 다른 데로 가거든요. 아까 25년부터 그 경성제대 그 부지 결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매각을 하고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아서 일부는 그 경성제국대학 부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마로니에 공원이 된 거고, 그리고 일부는 계속 그 천주교에서 사들여가지고 해화동 성당, 27년에 해화동 성당을 짓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는, 거기 옆에 보시면 동성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도 그때 29년인가 남대문 상업학교로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그 가톨릭 대학교, 신학 공부하는 가톨릭 대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도 45년, 49년에 대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거기 이제 들어와서 일부는 천주교가 계속 이제 계승을 해왔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매각을 해서 경성제국대학 부지로 사용을 해서 그 수도원은 이제 그 베네딕토회는 이제 요 북쪽 덕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제 여기에 더 있지 않고 올라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해화동 성당으로 이제 됐는데, 요 해화동 성당은 이때 당시에 27년에 이제 해화동 성당이 들어서게 됐는데, 여기 옆에 있는 그 약현 성당하고 그때 당시에는 명동 성당하고 요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세 번째가 되는 성당이 요 해화동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이어져 왔는데, 이 학교, 그러니까 그 제국대학이 서울대로 바뀌고, 서울대가 75년에 지금의 관악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산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 네, 산으로 이제 옮겨가죠. 이전을 해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도 원래 있었던 경성제국대학의 그 부지도 이제 바뀌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역성을 갖게 되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대학로는 공연장이 많잖아요. 소규모 그 공연장. 그래서 이때 뭐 그 부지가, 제국대학 부지가 이제 비게 되면서 거기 이제 택지 분양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거기에 이제 예술 진흥과 관련된 문화기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그랬는데, 근데 이 그 남산에 국립극장을 만들면서 이 메인이 됐던 그 예술 그 활동하는 것들이 이제 옮겨가고, 대신에 이 주변에는 작은 소극장들이 남게 된 거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대학로의 어떤 문화 공연의 메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릴 요 리틀 마닐라라고 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해화동 성당에 지금 그 매주 일요일마다 1시 반인가?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필리핀 사람들의 고유 언어인 타갈로그어로 진행하는 미사가 열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리틀 마닐라라고 불립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근데 우연치 않게 좀 시작했다고 해요. 맨 처음에 원래는 해화동 성당에서 시작했던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뭐 이주 노동자로 오거나 그리고 90년대부터는 정말 유학을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결혼 이민자로서 오거나 하는 식으로 점점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구성된 그 미사, 왜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거의 80%가 천주교 신자래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주민들 중에도 천주교 신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자양동 근처에 좀 많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자양동 성당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96년에. 근데 점점 사람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자양동 성당에서 더 이상 이 많은 인원, 거의 2,000명까지 왔대요.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할 수는 없다. 다른 성당을 좀 구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98년에 뭐 필리핀 여기 이제 신자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노동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교육을 좀 해준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생겨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더 떠나지 못하고 더 이쪽으로 모여들게 되는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요 이제 결국에는 이런 리틀 마닐라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바탕 지도가 되는 네이버 지도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해화문이 요렇게 이제 그 성북동으로 가는 요 해화문이 요쪽에 있고요. 해화동 성당이 요쪽에 있고 여기 이제 가톨릭대 동성 중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매주 일요일이 되면 일요일 한 점심시간쯤부터 가면 여기 해화동 성당 여기 앞에서부터 요 동성 중고등학교 있는 요 길 따라서 요렇게 천막을 친 상점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약간 정말 임시 시장 같은. 그래서 가면 필리핀 음식도 진짜 그들이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필리핀산 바나나가 그 우리 요즘 먹는 그 기다란 바나나가 아니라 진짜 그 짤막한 그런 바나나를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상점들이 쭈루루룩 임시 상점들이죠. 임시 상점들이 일요일마다 이렇게 쭈루루 여기 이렇게 열립니다. 노점으로.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는 요 골목이 있어요. 여기 골목길 안에 들어가면 상설 상점이에요. 여기는 아예 진짜 그 입점해 있는 상점인데 뭐 택배 보내는 상점, 그리고 뭐가 있지? 그 음식점도 있고 필리핀산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약간 되게 주목했던 게 은행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은행이 있는데요. 이쪽에 우리은행도 있고 이 은행이 일요일에도 열어요. 일요일에도 열고 일요일 거기 가면 사람이 진짜 막 문 밖까지 막 줄 서서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써놔요. 일요 센터 오픈인가? 일요일 영업 이렇게 해놓고 일요 송금센터 이렇게 써놔요. 여긴 지금 하나은행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요일에 여기 미사를 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서비스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이 주변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여기 이제 이런 여기 이제 천막이 쪼르륵 이렇게 생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필리핀산 물품, 상품들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택배도 보낼 수 있고, 여기 이제 돈을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니까 송금을 하니까 이 송금센터 있고, 이제 음식점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연구를 보니까, 이때만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은행의 경우에는
이때만 이제 서비스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부러 이제 고용을 하기도 한대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소통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필리핀의 그런 뭐랄까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요 일대로 요 해화동 성당 일대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1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간극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반촌의 그 특수성, 그 공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천주교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독일 수도원 백동수도원이 처음에 들어설 때 여기가 그래도 천주교 모임이 원래 있었던 곳이고, 사람들도 천주교에 대한 이해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의 그 가설들 중에 하나지만 이 지역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독일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천주교도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했었는데 100년 뒤에 보니까 이제는 필리핀 사람들이 천주교라는 그 종교를 매개로 해서 이 일대에 좀 모여들게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천주교를 매개로 한 장소성이 어느 정도 이제 연결이 됐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 해화동 일대는 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포용력이 좀 있었던 동네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